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2%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승부. 예, 3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없는 관계로 중문죽설 코너를 생략하고요. 2부에서 이야기 나눴던 이용혁 교수 연결해서 계속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번거롭게 해서 죄송합니다. 네, 괜찮습니다. 자, 지금 앞에, 피해자 언니 인터뷰를 보면 가해자들이 반성도 없고 오히려 소년원 가는 걸 훈장처럼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어린 학생들이 정말 이렇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청소년 범죄의 가장 큰 특징이 상당히 지능화되었다고 하는 점입니다. 예. 본인이 형사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나는 촉법이니까 형사 아저씨 빨리 그냥 대강 조사해 주세요.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가 하면 아마 이번 사안에서도 그 가해자 중에 한 명이 나는 우울증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하는 보도 있는데요. 예. 그만큼 장량 감경, 심신미약 이런 개념도 상당 부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처럼 이렇게 순진해서 낭만적으로 청소년들을 지금 생각할 그럴 상태가 아니다. 상당히 진흥화되고 흉포화되고 이번 사례처럼 집단화되어 있는 것이 청소년 범죄의 그 특징인데 이번 사례도 그대로 투영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피해자 가족은 국민청원도 올렸습니다. 이 청소년법 폐지, 소년법 폐지해라. 우리 팟빵 댓글에도 그런 얘기가 많은데요. 폐지를 못하면 연령을 좀 더 낮춰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그 이유가 이제 형사 미성년자가 14세로 현재 규정되어 있고요. 만 14세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것이 이제 1953년도에 형사법이 만들어지는 그 시점에서의 14세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2018년도에는 청소년들이 상당히 이제 성숙했다. 그러면 그것을 더 낮추어서 처벌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즉 그 얘기는 뭐냐면 형사 미성년자를 낮추게 되면 촉법 소년에 관한 하한선도 또 낮아질 수가 이제 있기 때문에 예. 간단히 얘기하면은 과거처럼 소년 보호 사건을 선도 위주로서는 이제는 한계가 이른 것은 아니냐. 무엇인가 강력한 처벌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지금 청원의 주요 내용인 것 같고요. 왜냐하면 가해자들은 이제 기껏해야 소년 보호 처분 1호부터 10호까지 받고 그대로 이제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반면 피해자는 이렇게 정신적인 트라우마뿐만이 아니고 신체적인 이런 부상까지 담았는데 그러면 이게 무엇인가 법의 형평성에 맞지 않느냐 뭐 그런 국민적 정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 청소년 범죄자들이 또 이걸 또 악용하고 있으니까 현행법을요. 네네. 그런데 지금 박상기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소년범 처벌 강화하는 것보다 늘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한 거 보면 처벌 강화에 부정적인 것 같은데 외국의 사례는 좀 어떻습니까? 우리랑 비슷합니까? 연령 제한이라는 이런 것이. 나라마다 형사 미성년자의 기준은 좀 상이합니다. 예. 즉 우리가 비슷하게 14세, 12세로 되어 있는 그런 나라도 있고요. 예. 또 미국의 어떤 주는 심지어 6세, 7세, 8세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 나라의 이제 역사적, 사회적 기준에 따라서 이제 분명히 달리 이제 판단할 사항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근데 지금 우리 소년법의 가장 큰 문제는 소년법 특칙이 이제 있음으로 인해서 예를 들면 이 중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소년법에 의한 감형을 한다든가 또는 가석방의 기간도 상당히 단축해서 석방을 한다든가 뭐 이런 것이 과연 지금 이 청소년들의 지능화 수준에 비추어서는 상당히 불합리하지 않느냐 뭐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고요. 물론 이제 처벌이 다 능사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투 트랙으로 갈 필요가 있죠. 즉 나이에 맞는 처벌을 하고 또 청소년 문제가 상당히 복잡한 가정, 학교, 국가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예. 또 이 나름대로 함께 투 트랙으로 이제 진행함이 좀 타당하지 않은가 생각되는데 법무부 장관의 입장은 일단은 예방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 다음에 구체적인 정책이 없는 점이 상당히 아쉽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예. 바꿔 얘기하면 시도 교육감하고 함께 어떠한 협업 치안을 만든다든가 또는 경찰, 법무부 또는 이제 보호관찰관 그렇게 구체적인 청소년 비행에 대한 중장기적 계획을 만들어서 예를 들면은 3년차, 4년차, 5년차 이렇게 실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건 없이 예방만 중요하다고 말다 보니까 이 똑같은 사건이 사실은 몇 달 전에 인천에서 있었고 또 몇 달 전에 강릉에서도 있었고 예. 또 부산에서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청소년이 바로 그 국가의 그 미래이기 때문에 중요한 국가의 정책 어젠다로 좀 삼아서 해당 관련 그 장관들이 조금 더 구체적인 하나의 그 대안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예. 법이라는 게 피해자 보호가 목적이지 가해자 보호가 목적은 아니니까요. 그렇죠. 그 교수님 말씀처럼 인천, 강릉, 부산 계속해서 청소년 범죄가 끊이질 않고 있는데 공통점을 보면 집단으로 폭행을 하고요. 그리고 네네. 다음에 반성이 없다는 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내가 반성을 뭐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나 조금만 몇 개월만 이제 지나면 아무런 일이 없다든지 하는데 그리고 이제 소년범에 관한 이 사항은 뭐 전과 사항이 남는 것도 아니고요. 또 중요한 것이 이것을 그 놀이처럼 또 생각합니다. 그냥 하나의 재미있는 프로젝트로만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그 학교 공간에서는 소위 그 학교 선생님들이 일정한 이런 권한이 없다 보니까 뭐 제재할 수도 없고 또 가정은 또 상당히 열악한 상태로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또래 문화끼리만 이제 어울리게 되는데 또래 문화에서는 자극을 추구하고 무엇인가 이제 조금 비정상적인 활동을 많이 해야 또 거기서 이제 인정을 받게 되니까 말이죠. 과감한 행동을 해야. 그러니까 이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는 것이 생각되고요. 아까 외국의 사례를 잠깐 말씀하셨지만 그 청소년들 같은 경우 외국 같은 경우는 밤 10시 넘어서 혼자 돌아다니지 못합니다. 돌아다니는 경우 범칙금을 이제 받게 되는 거죠. 부모가. 예. 그만큼 사회적 통제도 있는 것인데 우리는 그런 면에서 상당히 조금 방만한 너무 안이한 있는 청소년 대책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인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 뭐 일본도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뭐 주류나 담배를 사더라도 책임은 그 사는 청소년한테 주어지는. 근데 우리는 파는 사람한테 하니까 뭐 그런 것도 문제가 있다는 얘기 있습니다만 알겠습니다. 결국은 뭐 학교나 부모 또 사회 구성원들의 관심 또 교육 이런 게 필요할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육부나 그 교육청에서도 이것도 중요한 정책 어젠다로 삼아야 될 것 같은데 이 학교 폭력 업무를 하나의 그 3D 직종으로 생각하는 경향도 상당 부분 있고요. 또 뭐 일 전에 교육감 선거도 있었지만 그 표되는 정책에만 관심을 갖지 이렇게 정말 중요한 것은 또 소홀한 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학교 교육감, 교육청의 문제, 더불어서 법무부의 문제, 또 경찰청의 문제, 또는 여성가족부의 문제 이렇게 그 다 기관이 함께 참여를 해서 중요한 정책 어젠다의 우선순위로 올려놔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와 비슷한 비행이 계속 반복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건 결국은 우리 한국 사회의 그 미래의 동향을 그대로 이렇게 그 청소년 비행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방치하는 꼴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정책 어젠다의 우선순위에 삼아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도 많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네. 지금까지 건국대 경찰학과 이용혁 교수였습니다. 이 작가야, 궁금하다. 이 작가야, 문자 줄게. 질문다오. 여러분은 지금 웃으며 정보를 입수하고 편안하게 참여하는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생방송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거나 예스 앱으로는 무료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2011년부터) 3년치 국회 특수활동비 지급 내역이 공개되면서 국회를 향한 비난 여론이 거셉니다.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회의장이 해외 출장을 가면서 받은 특활비가 7천만 원대나 되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일전에 저희와 인터뷰한 정의당 노회찬 의원, 특활비 절반은 현찰로 받았고 절반은 은행으로 계좌이체가 됐다,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요. 직접 만나서 현금으로 주고받았다면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줬는지 흔적도 남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국회의원의 특수활동비 실태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회를 상대로 정보 공개 청구를 한 참여연대 서복경 의정감시센터 소장 연결합니다. 소장님. 예, 반갑습니다. 예. 소장님, 이거 자료 공개한다고 얼마나 싸우신 거죠? 좀 깁니다. 예. 저희가 2000년에 소송을 해가지고 2004년에 한번 대법원 판결을 받은 적이 있고요. 예. 2015년에 다시 소송 제기해가지고 이번에 받은 겁니다. 아, 10년 넘게 하셨네요. 예. 예. 자, 10년 넘게 하시면서 어쨌든 이제 내역이 공개되면서 특수활동비를 보게 됐지 않습니까? 예.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제일 처음?
왜 숨겼는지 알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왔고요. 예. 또 하나는 사실 국회가 지금 이제 올해 예산으로 61억인데요. 예. 지금 이제 행정부, 사법부 다 합하면 지금 8천억이 넘거든요. 특수활동비가. 그리고 지금 국회 빼고 19개 기관에 특활비를 쓰고 있는데 다른 데도 심각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또 앞에서 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회의장이 해외 순방 나갈 때 뭉칫돈이 주어졌다. 그 네. 2011년 박희태 국회의장이 5차례 걸쳐서 28만 9천 달러, 우리 돈으로 3억 원이 좀 넘는 돈이고, 강창희 국회의장이 6차례 걸쳐서 25만 8천 달러, 한 3억 가까이 되는 돈인데, 예. 이 돈을 어디다 쓰셨을까요? 그게 저희가 또 궁금한데요. 예. 그러니까 이 돈은 특수활동비니까 네. 영수증이 필요 없는 돈이죠. 예. 근데 이제 해외 출장 때 숙박비나 교통편이나 식대 등은 일반 예산으로 다 지원이 되거든요. 아, 그건 따로 있습니까? 따로 있습니다. 아. 그건 영수증 증빙하는 일반 예산 편성이 다 있기 때문에 예. 그러면 이런 필수 경비가 아닌 돈으로 7천만 원, 5천만 원을 들고 나가셨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전현직 의장님들이 밝혀주셔야 되는 게 그 돈 들고 나가셔서 어떤 기밀 활동을 외국에서 하셨는지 이거는 의장님들이 직접 말씀 안 해주시면 저희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로서. 그렇네요. 기밀이기 때문에 말 못하겠다 하면 그 말이지 뭐. 안 그렇습니까? 예, 그러시네요. 예. 좀 밝혀주셨으면 예.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자회견 하시면서 가장 많이 지급받은 사람이 농협은행이다 말씀하시는데 이 뭔 말입니까? 저희가 지금 받은 게요. 예. 이제 지출결의서 형태로 한 장 한 장씩을 받았습니다. 예. 총 1295건을 3년에 걸친 것을 받았는데요. 예. 그중에서 한 25% 정도의 돈을 지급받은 사람이 농협은행입니다. 아. 문제는 이제 이게 2011년, 12년, 13년 해가지고 매해 한 20억 정도씩이 이 농협은행, 은행 통장 이름이 급여성 경비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은 예. 이거는 누가 받아갔는지 어디 썼는지는 전혀 모르겠네요. 알 수 없습니다. 1차적으로 그 통장에 입금된 다음에 그 통장에서 다른 데로 나갔을 텐데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 현재 이 특활비 자체가 최종 수령인 영수증 증빙 의무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받은 거는 1차 수령인만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거기 들어간 돈 매년 한 20억에 해당하는 돈이 어디로 갔는지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계좌 이체가 됐다고 하면 확인될 텐데 그거는 수사기관에서 하는 거고요. 그렇죠. 만약에 현금으로 찾아갔다 그러면 또 그건 알 수가 없는 거고. 알 수가 없는 거죠. 한마디로 눈먼 돈이네요. 예. 그리고 여기 저희가 이제 1차 수령인 사람 이름으로 나온 분도 있거든요. 예. 사람 이름으로 나온 분 중에 가장 많이 나온 분이 이제 민간인입니다. 의원이 아니고. 예, 이분은 확인해 봤더니 당시 국회 사무처 근무하시는 직원이시더라고요. 예. 그럼 이제 이 직원분이 가장 많이 돈을 수령을 하지는 않으셨겠죠. 그럼 이분이 또 돈을 찾아가지고 어디다 전달을 하셨을 텐데. 예. 예, 그것도 저희가 최종 수령에는 확인이 안 됩니다. 이게 참 국민 세금인데 이렇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예전에 홍준표 전 대표도 그렇고 예. 생활비로 썼다. 자녀 예. 유학비로 썼다. 스스로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개념이 없으셨던 거죠.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안 하셨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겠습니까? 노회찬 의원 말로는 은행에 입금되는 것도 있고 또 현찰로 예. 직접 주더라 이런 것도 얘기했단 말이죠. 예, 현재 저희가 지금 지출결의서로 확인한 거에 따르면요. 교섭단체 대표님들은 매월 4천만 원에서 짝수 달에는 7천만 원까지 월 수령을 하셨고요. 상임위원장님들하고 예결산위원장, 그다음에 윤리특위장, 각 특별위원회 위원장님들은 매월 600만 원씩을 꼬박꼬박 수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분들이 그 돈을 수령한 다음에 각 위원들하고 나눠 쓰셨는지 또는 교섭단체 대표님들 경우에는 정당활동 경비로 쓰셨는지 아니면 개인이 쓰셨는지 이런 거가 이제 지금 현재 저희가 확보한 자료는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예. 교섭단체 대표님들하고 상임위원회 위원장님들이 꼭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돈이 이렇게 월별 정기별 들어간 돈이요. 2011년 기준으로는 특활비 87억 중에서 한 50억 정도가 됩니다.
교섭단체 대표 선거하면은 굉장히 경쟁률이 센데 왜 그런지 알 것 같은 생각도 들고. 그런데 상임위원장 중에 법사위는 특별히 더 많이 받았다면서요? 예, 이게 이제 독특한 것이 다른 상임위나 특별위원회 경우에는 위원장님들이 월별로 해서 그 정기 수령을 하셨는데요. 법사위원회만 위원님들하고 여기는 심지어 수석 전문위원님들도 정기 수령을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여야 간사님들은 매월 100만 원, 위원님들은 50만 원, 그리고 수석 전문위원은 150만 원씩을 매월 수령을 하신 걸로 나타납니다. 예. 그 특수활동비는 말 그대로 그 특수하게 활동을 하기 때문에 뭐 예. 영수증도 필요 없고 이런 돈인데. 예. 그 국정원이나 뭐 이런 데서 특수활동비를 썼다고 하면 이해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국회가 과연 그렇게 비밀리에 돈을 쓸 그렇게 필요할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 참여연대가 결국은 마지막에 주장하는 건 뭡니까? 이 특수활동비를 폐지를 주장하시는 겁니까? 예, 현재 사실 저희가 이 자료를 보기 전까지는요. 예. 국회 사무처에서 하도 방어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걸 하면 의정활동이 위축이 된다. 뭐 의원들의 정보활동도 분명히 있는데 할 수가 없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셔서 예. 뭔가 근거가 있을까 하고 저희도 열심히 살펴봤는데 일단은 이게 그 특수활동비 자체가 기밀조사 활동에 쓰여야 되고 또 하나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그 기밀 정보를 다루는 정보 활동을 해야 될 때 그때그때 건건별로 지급하게 돼 있는 돈이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나온 걸로 보면은 위원회나 교섭단체에서 매월 꼬박꼬박 기밀 활동을 하셨다는 얘기밖에 안 된단 말이죠. 예. 그게 아니라면은 사실 이 부분들은 특수활동비로 처리될 게 없기 때문에 정말 관련 업무와 필요해서 한 거라면 증빙이 가능한 일반 예산으로 돌리시라. 그리고 정당하게 그 업무 활동 하시고 그게 이 정례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특수활동비로 들어갈 이유는 전혀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지금.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자료 받은 거는 2011년부터 13년간 3년치지 않습니까? 예. 나머지 자료도 청구할 예정이십니까? 어떻습니까? 저희가 현재 2014년부터 현재까지 청구를 했는데 예. 국회가 재판 중인 정보라고 해서 거부한 상태고요. 그래서 추후에 계속 정보 공개 청구를 해 나갈 계획이고요. 예. 또 한 가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저희 참여연대에서는 사실 전체 입법사법행정부가 현재 쓰고 있는 특수활동비가 8천억이 넘는데 국회는 올해 기준으로 60억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행정부에 대해서도 지금 총 그 행정사법부 포함해가지고 국회까지 해서 20개 기관이 특수활동비를 쓰는데요. 예. 나머지 19개 기관 대상으로도 정보공개 청구를 할 예정이고요. 현재 8개 기관에 대해서는 청구한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눈먼 돈을 이상한 데 쓴 분이 계신다면 조금 지금 마음이 불안하겠네요. 예, 좀 먼저 나셔서 밝혀주셨으면 참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예. 참여연대 서복경 의정감시센터 소장이었고요. 계속해서 특활비 폐지 법안에 서명한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어제 친박단체 회원들에게 폭행당했다고 하던데 괜찮습니까? 네. 전 괜찮고요. 예. 주변에 계신 분들이 많이 놀라신 것 같아요. 네. 인터넷 보니까 의원님 용서해주지 마세요. 뭐 이렇게 고소하세요 이런 얘기도 있던데. 네, 워낙 폭력이 자꾸 그렇게 공공연하게 자행되니까 네. 많은 시민분들께서 그런 폭력에 대한 좀 엄벌 그런 의지들이 강하신 것 같고, 그리고 특히 정치인이라고 관용을 베풀면 저들이 또 폭력을 계속 반복해서 자행할 테니까 좀 관용을 베풀지 말아달라 이런 이제 의사표시들이신 것 같아요. 예. 의원님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일단 그래서 제가 그 경찰 측에서 연락이 왔길래 예. 우선 철저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예. 반성하고 그리고 사과의 뜻을 진정하고 그다음에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한다면 특히 이제 그 쌍용자동차 희생자 30번째자 있습니까? 예. 그분의 분향소에 대한 공격이나 소음이나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이러한 약속을 해준다면 그러면 제가 뭐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겠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변명을 하거나 회피하거나 진정한 사죄의 뜻을 밝히지 않는다면 저는 처벌을 원한다. 이렇게 이제 의사 표시를 분명하게 경찰에 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특수활동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의원님도 네. 받아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받아보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 제가 그래서 우리 그 직원들한테 물어봤더니 예.
정책 입법 활동비라고 뭐 20만, 30만 들어온 적이 간혹 있었는데 네. 그게 아마 특수활동비에서 나온 것 같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저희 보좌관이 해주더라고요. 그럼 그렇게 보면 네 모두가 의원들이 모두 조금씩은 받고 있다. 받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럼 국회의원들도 이게 특수활동비인지 뭔지 모르고 받았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 일반 평의원들은 모르죠. 예. 특히 저희 같은 초선들은 전혀 그런 것들 모르는 상태에서 정신없이 의정활동을 해왔었고요. 그 지급한 분들은 알고 계셨겠죠. 그리고 뭐 상임의장이라든가 혹은 원내대표 이런 사람들은 뭉칫돈을 받기 때문에 모를 수가 없고요. 그렇죠. 당연하죠. 예. 그런데 특히 지난번 그 홍준표 대표라든지 뭐 저희 당의 신기른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자신들이 그런 그 뇌물 관련된 수사를 받고 재판 과정에서 뇌물 받은 적이 없다라고 하려다 보니까 특수활동비를 사용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실체가 일부가 국민께 드러나는 그렇죠. 것이었죠. 생활비로 썼다, 뭐 교육비로 썼다 이랬으니까요. 네네. 그렇게 써도 확인이 안 되니까 마음대로 쓴 것 같은데 일단 국민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아요. 그 국회에서 어떤 비밀을 요하는 특수활동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뭐 연 80억씩 이렇게 쓰는가 궁금할 텐데. 네. 저도 이해가 안 갑니다. 네. 그런 활동이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되고. 그렇죠. 네. 국회의원이 무슨 뭐 첩보원도 아니고 수사관도 아니고요. 기밀을 요하고 비밀을 요하고 보안을 요구하는 돈의 사용처 이건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아까도 우리가 참여연대 소장님과 이야기했습니다만 국회의장들 보니까는 뭐 국회의장 하면서 몇 번 해외에 나가고 뭐 3억 원씩 특수활동비를 받았더라고요. 네. 이거는 근데 경비는 또 따로 당연히 영수증 처리하고요. 네네. 이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문제가 많고요. 예. 제 생각에는 어쨌든 우리 그 정치사의 어두운 과거의 산물인 것 같고요. 독재 정권 치하에서 뭐 저항도 하고 다툼도 하기도 했지만 결국은 그들이 던져준 그 떡고물을 우리 과거 정치권이 그대로 받아서 향유하면서 어느 정도 봐주고 타협하고 이렇게 해온 산물이 아닌가. 그렇지 않다면 도대체 국회에서 뭐하러 그런 눈먼 돈 검은 돈을 고수하고 쓰고 이렇게 해왔겠습니까? 그 백악관 보니까요. 네. 뭐 대통령의 뭐 미국 대통령의 칫솔, 치약 이런 거는 다 개인 돈으로 사고 그게 다 공개가 되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우리도 이 국정 활동에 쓰이는 돈은 철저하게 그 영수증 처리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 전혀 문제될 게 없을 것 같은데 과거에 특수활동비가 있었다는 그 관례를 그냥 국회의원들이 폐지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쭉 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특히 국회의원들보다도 이제 국회의원들 중에서 다선인 분들, 예. 상임위원장이라든지 그런 뭐 국회의장, 부의장 되실 수 있는 분들이 본인에게 돌아올 수 있는 이익이 혜택이다 보니까 그걸 알리거나 폐지하려는 노력을 하거나 하지 않았던 것이 계속 반복되어 온 것이 아닌가. 예를 들어 지금 이런 문제가 불거지지 않았으면 저도 만약에 뭐 재선 3선 되고 그렇게 정치에 물들어가고 습관화되었다면 그분들과 똑같이 하지 말란 법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 개인의 문제이기보다는 예. 우리 정치권이 과거의 그 군수 또는 어두운 관행 이 부분을 타파하려는 적극적 노력을 하지 않았던 집단적인 좀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특활비 폐지 결국은 뭐 그 누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국회가 스스로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입법기관이니까요. 예. 네. 근데 지금 전면 폐지 이야기가 있고요. 네. 조금 축소하자 이야기가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아니면 제도를 개선하자 뭐 이런 얘기. 일단 제 생각에는 우리 그 홍영표 원내대표도 같은 취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예. 일단 특수활동비라는 것 자체는 폐지하고요. 다만 그렇게 사용되었던 그 특수활동비 명목으로 사용되었던 것 중에 꼭 필요한 의정활동이라든지 국회 운영상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요목 세목이 있었다면 그 부분은 정규 예산화시키면 되거든요. 만약에 매년 그 수요 자체가 예측 불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예비비로 편성하고 사후에 공개하고 검증받고 그렇게 하면 되고요. 예. 특수활동비라는 것 자체는 국회에서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의원님은 폐지를 주장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노회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활비 폐지 법안 보니까 발의 요건이 10명인데 10명이 채워지지 않아가지고 발의를 못했다고 들었거든요. 지금은 했습니다마는. 네네. 이렇게 발의도 못할 정도인데 이게 표결에 붙이면 통과가 가능하겠느냐 이런 의구심이 든단 말이죠. 일단은 그 부분은 일단 노회찬 의원실에서도 사실 제게 좀 사과를 하셨고요. 예. 왜냐하면 미리 알려주질 않으셨거든요. 아하. 그래서 발의가 되는지도 몰랐어요. 아.
그러다 보니까 다른 많은 의원분들, 특히 초선 의원들 같은 경우는 취지가 가끔 뜻도 같은데, 서명할 기회조차 부여받지 못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예. 우선은 그 부분은 조금 좀 성급하지 않으셨나 싶고요. 예. 그래서 저도 뭐 사인을 했고, 박주민 의원도 사인을 했고요. 다만 이제 그 국회 본회의에 올라가서 표결이 문제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법안 표결은 전부 기명이기 때문에, 예. 그거 반대표 눌렀다가는 당연히 뭐,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되겠죠. 문제는 국회 운영위에서 상임위에서 통과가 되겠느냐. 상정 자체를 하지 않은 채 미루고 회기 만료 자동 폐기되도록 방치하지 않겠느냐. 그런 이제 우려는 분명히 있죠. 뭐 법사위에서 뭐 계속 계류되고 이런 사건도 많으니까요. 법률. 그렇습니다. 네. 그 지금 민주당 당론은 어떻죠? 정의당만 지금 특갈비 폐지 당론을 정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민주당은 당론 토의를 한 적이 없고요. 그 안건으로. 예. 공개적인 논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아하. 그 의원들끼리 만나서 그래도 이야기를 할 거 아닙니까? 분위기라는 게 있을 텐데. 분위기는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초선 의원들 같은 경우는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전혀 인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였고, 물론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상임위원장이나 그런 특수직책에 있는 사람들이 거액을 주무른다 이런 것들은 막연하게는 알고 있었죠. 예. 그런데 그 실체가 실제로 어떻고 어떻게 사용되는지는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별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저희야 아시다시피 뭐 지방선거도 그렇고, 다양한 개혁 입법, 뭐 수사권 조정 문제라든지 공수처라든지 이런 데 매달리다 보니까 사실 그런 국회 내부 스스로 개혁에는 별로 사실 관심 못 가졌던 게 사실이고요. 근데 뭐 이것도 개혁 입법 중에 하나일 테니까 당내에서 좀 논의를 해봐야겠네요. 해야죠. 해야 되고요. 이게 뭐 정치개혁의 사안이죠. 예. 근데 정치개혁을 늘 그 상대 당 또는 뭐 선거구 문제라든지 선거 연령 하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만 초점을 맞춰왔었지, 자기개혁 부분에 그런 눈을 돌릴 여유가 별로 없었고요. 이제 논의를 분명히 해야죠. 공론화됐고요.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다른 사안 하나 여쭤보고 마치겠습니다. 그 의원님 그 SNS에 민주당 내 부엉이 모임에 대해서 좀 비판적 시각이 있던데. 뭐 그 모임만이 아니라 제가 올린 거는 모든 사적 모임을 말씀드린 거고요. 예. 어떤 형태이든 뭐 다른 이름이건 다른 성향이건 간에 국회의원이나 장차관 고위 행정직 공무원이나 검판사 등의 고위 법조인들이 사적 모임을 만드는 건 그분들은 친목이라고 할지 몰라도 필연적으로 인사 문제에 대한 거론이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업무에 관련된 청탁성 이야기들이 오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건 국민들에게는 평등권의 박탈이 될 뿐더러 투명성과 공개성이 저해되는 부분이고, 고위공직자로서 옳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예. 그래서 대한민국의 관행이 그렇다 치더라도 이제부터 국회 먼저 또 정당 먼저 그런 모든 종류의 사적 모임은 갖지 않는 것이 좋다. 모이고 싶다면 공개화시키고 연구 모임이든 어떤 형태로든 네, 그렇게 해야 그 도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었습니다. 기상청에서 19시 10분을 기해 발령된 호우경보 대체에 의한 발표입니다. 2018년 7월 5일 19시 05분 이천시 지역에 호우경보 대치가 발효됐습니다. 집중호우 시에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물에 잠긴 도로나 소규모 교량은 접근을 금해 주시고 불필요한 외출은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산사태나 상습 침수, 축대 붕괴 등 재해 위험 지역 주변과 해안 저지대 주민은 관계자 지시에 따라 사전에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보행 중 가로등이나 신호등, 옥외 광고판, 맨홀 뚜껑 주변은 감전 위험이 있습니다. 접근하지 마시고 산간 계곡과 하천변, 유원지, 휴양림 등에서 야영 중인 행락객과 낚시객은 안전지대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2018년 7월 5일 19시 05분을 기해 안성시 지역에 발효된 호우주의보 알려드립니다. 외출은 자제하시고 TV와 라디오 등을 통해 기상정보를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담장, 축대, 하수도, 배수로를 점검 정비하시고 빗물 유입구 덮개는 제거하셔야 합니다. 저지대, 하천변에 주차된 차량은 즉시 안전지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상습, 침수, 산간, 계곡 등 위험지역에 계신 분들은 즉시 안전지대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모두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고요. 저는 4부 국벤져스로 돌아옵니다. 뉴스 신동 이 작가와 함께하는 비포장 뉴스 해학 뉴스 정면 승부.
네, 뉴스 정면 승부와 야심차게 꾸린 국회 드림팀 국벤져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일단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늦둥이 딸이 태어났다고요? 예. 기대 안 했는데. 기대 안 했는데가 뭡니까? 생겨가지고. 네. 예. 주로 육아 좀 신경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산후조리원으로 이제 왔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저녁마다 산후조리원으로 퇴근하고 있습니다. 예. 예. 지금 법적으로는 아빠들의 육아 휴가 보장돼 있다고 하지만 거의 못 쓰잖아요. 회사 눈치도 보이고. 네. 그리고 저희 국회의원들은 법적으로 보장된 육아 휴직이 없죠. 네. 예. 일반인들은. 예, 있죠. 예. 예. 그런 부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이 법보다는 어떤 사회적 시선이라든가 네. 회사의 눈치 이런 것 때문에 못 쓰는 건데. 최근에 이제 남성 육아휴직을 좀 더 확대하고 그걸 의무화하는 법안들이 많이 나오고 예. 있습니다. 예. 바뀌어져야죠. 당연히. 네, 맞습니다. 예. 자, 어제 쌍용차 분향소 찾았다가 네네네. 봉변 당했다고 들었는데 네. 표창원 의원은 폭행 당했다는 얘기 들었고. 네. 박지원 의원 괜찮습니까? 네, 저는 욕만 좀 먹었어요. 네. 분향소는 왜 찾으셨죠? 쌍용차 분향소를 엊그저께 이제 차린 거예요. 근데 차렸을 때부터 이제 보수단체하고 좀 충돌이 있었고 그 이후에도 조문을 하는 것이 좀 여의치 않다. 계속해서 방해가 들어와서 그래서 현지에 좀 나와가지고 상황을 좀 보고 그렇게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가게 됐습니다. 예. 그분들이 대한문 앞에 분향소를 설치하는 것을 반대하는 이유는 뭡니까? 본인들이 이제 미리 집회 신고를 해놓은 장소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시면서 그 분향소는 집회를 방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나요? 집시법에서는요 동일한 장소에 두 개의 만약에 집회가 있다 하더라도 그 두 개의 집회가 목적상 상충하지 않으면 다 허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조문 같은 장례라든지 결혼이라든지 또는 문화체육행사는 집시법의 적용을 아예 안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률상으로만 봤을 때는 문제없다.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예. 그러면 현재 분향소는 설치되어 있습니까? 네, 설치되어 있고요. 일반 시민들도 조문하는 네, 거죠? 조문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오늘 일자 기사를 좀 보니까 여전히 좀 긴장 상태. 예, 상태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경찰 나와 있겠네요. 예, 경찰들도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 조문을 한 것은 역시 쌍용차 문제로 해고자 30번째 희생자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이렇게 해결이 안 될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사실은 지금 여러 방면으로 좀 해결을 하려고 하는데, 현재 지금 4대4 개인 대 개인 이렇게 어떻게 되다 보니까 좀 안 풀리는 부분이 좀 있고요. 이런 판국에 또 아시다시피 이제 사법농단이라고 하는 재판거래 의혹에서 이 사건도 또 거론이 되고 있어서 좀 다시 한번 좀 관심을 가지면서 좀 더 종합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법농단은 사법농단대로 처리하면 될 것이고요. 네. 이 복직 문제는 쌍용차에서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네. 해주겠다. 네. 그리고 티볼리라는 새로운 브랜드가 많이 팔리면 당연히 또 복지시키는 네. 거예요. 네. 그리고 문 대통령이 인도에 방문했을 때도 적극적으로 좀 쌍용차 복직 문제를 해결해달라 또 얘기도 했고. 네. 그럼에도 지금 지지부진하단 말이죠. 네.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본 주제 그러면. 네.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네. 청취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점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JTBC 팩트체크에서 디가우징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시했다 하더라도 증거인멸죄는 성립이 안 된다. 본인의 범죄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네. 근데 이제 박주민 의원은 가능하다고 반발했어요? 예, 제가 페이스북에 썼는데요. 예. 모든 사람은 자기 부재의 권리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죄를 부정할 수 있는 권리. 예. 그래서 그 권리의 일환으로 자기 범죄의 증거를 자기가 직접 인멸하면 증거인멸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요. 타인을 시켜서 인멸할 경우에는 자기 부재의 권리에서 보호받는 영역을 벗어났다고 봅니다. 아하. 그래서 증거인멸 교사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건 이미 대법원에서 확립된 판례고요. 그래서 양승태 대법원장이 직접 인멸한 게 아니잖아요. 만약 네. 증거인멸이라면 누군가 다시 시켜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증거인멸 교사죄로 만약에 증거인멸의 의미로 디가우징 했다면 처벌이 가능합니다. 예. 근데 근본적으로 네.
지금 대법원에서는 뭐 디가우징 하는 것은 관례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좀 납득이 안 가거든요. 어쨌든 이거 국가에서 혹은 또 정부에서 생산해낸 법원에서 생산해낸 네. 문서인데 네. 자신 마음대로 퇴임하면서 없애버린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게 저도 좀 알아보니까 차한성 대법관인가요? 예. 그 이후로 이렇게 디가우징하는 그게 생겼대요. 근데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거는 국가의 기물이고 또 그 안에 있는 저장되어 있는 여러 정보들이나 이런 것들은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서 보존돼야 될 필요도 있는 것도 있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디가우징 방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경우에 따라서는 공영소리 무효죄라든지 이런 것들도 성립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일부 보도에 따르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디가우징 하기 전에 네. 하드디스크에서 일부 자료를 백업해 갔다 이런 얘기 들리거든요. 그럼 자료가 남아있다고도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자료가 남아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검찰이 어차피 이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조사해야 되거든요. 조사하는 김에 뭐 이 부분에 대한 압수수색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자료 제출이라든지 요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검찰이 수사를 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압수수색을 하고 싶다. 그 영장을 결국 법원에서 내주잖아요. 그 법원이 영장을 내주겠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입법적으로 좀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김명수 대법원장은 분명히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몇 시간 만에 대법관 13명이 전원의 이름으로 재판거래 의혹은 없었다라고 선언을 해버렸거든요. 이 판국에서 아마 영장 발부라든지 아니면 기소된 뒤에 사건 진행이 수월하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시민단체들, 인권단체들하고 좀 얘기하고 있는 게 특별재판부를 좀 구성하는 법안을 좀 만들어보자. 기소될 때까지, 적어도 기소될 때까지는 좀 빨리 만들어서 한번 통과시켜보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또 김명수 현 대법원장에 대한 여론도 좀 곱지 않습니다. 네. 그 사태 해결에 대한 의지가 정말 있느냐. 네. 이런 지적이 좀 많아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지금 약간 좀 애매하고 아쉬운 부분들이 자꾸 나오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진짜 김명수 대법원장의 의도냐 아니면 의지냐. 근데 또 한간에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실상 이 대법관들 사이에서 고립되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 부분도 역시 살펴는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느 쪽인지 저도 좀 궁금합니다. 예. 법관으로부터 고립됐다고 하면 그 소위 말하는 고위 간부급 법관들이 그렇죠. 네.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뭔가 압력을 가할 수 있다. 이렇게 뭐 압력이라기보다는 보고를 제대로 안 한다든지 또는 지시가 내려도 잘 안 따른다든지 그런 방식이겠죠. 예. 국정조사나 특검은 어떻습니까? 전에도 이제 뭐 많은 언론에서 이 부분을 질문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국정조사나 특검을 하려면 국회가 가동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제 국회의 상황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 구성도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원이 구성이 돼서 이제 움직인다 하더라도 이 재판 거래라는 게 대부분 혼자 한 게 아니에요. 박근혜 전 정부하고 한 거거든요. 박근혜 전 정부와 운명을 같이 했던 분들이 100명이 넘게 계십니다. 그분들이 과연 잘 협조해 줄 것이냐. 그런 부분도 역시 의심이 되기 때문에 우선은 검찰의 수사를 좀 봐야 되는 것 아니겠냐. 이렇게 좀 생각하고 좀 있습니다. 지켜보고 그러면. 의원님 혹시 그 한마음 체육대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 어제 저도 이제 보도를 좀 봤는데요. 황당하더라고요. 네. 그거 우리 프로에 출연하는 박상규 기자가 특종한 건데. 네. 전국에 있는 판사들을 모아가지고 한마음 체육대회 소통 행사라고 말하고 그 뭐 축구도 하고 이랬다는 건데 뭐 장기자랑 코너도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뭐 여검사가 세일러문 복장하고 뭐 남검사는 술집 웨이터 복장하고 판사들 법원 직원들 또 충성 경쟁을 하고 이랬다는 건데. 그러니까 뭐 남자 그 판사죠. 판사가 아니라 판사가 이제 술집 웨이터 복장을 하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오면은 자기 앞으로 지나가면은 이거 뭐 자기가 사랑을 담아서 뭐 만든 뭐 술이다, 뭐 음료다, 이거 마셔라 그러고 세일러문 복장을 한 여자 판사는 뭐 사랑을 담아서 뭐 어떻게 하겠다니 막 이런 낯뜨거운 그 용변천가를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 취재 기자 전언에 따르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이 법원을 검찰처럼 하고 싶어 했다. 네. 뭐 검사 동일체 원칙 상명하복 이런 걸로. 그런데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운 것은 이 판사들은 한 명 한 명이 다 독립된 개체고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결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자기 이제 대법원장 시절에 항상 강조했던 게 튀는 판결하지 말라였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대법원장 눈에 봤을 때 도드라진 판결하지 마라. 그러니까 자기 생각하는 대로 그냥 판결해라라는 의미잖아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짜 검찰 조직처럼 만들려고 했던 거 아닌가. 예. 줄 세우게 하려고 그랬다는 거네요. 그렇죠. 예. 이해할 수 없는데. 이렇게 그 대법원에 대한 불신이 많게 되면. 네. 결국은 이게 뭐 우리가 삼권 분립의 국가라고 하지만 한 축이 무너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뭐 삼권 분립의 한 축이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다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사회적 분쟁 해결의 최후의 보루입니다. 예. 이게 무너지면 사회적인 분쟁을 어디서 해결할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낭비, 손해가 발생하는 건데 불신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진짜 그런 기능 훼손이 점점 더 커지는 거죠. 무너진 신뢰 어떻게 회복해야 될까요? 우선은 이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한 진상규명이 확실히 돼야 되겠죠. 그리고 책임질 사람들은 명확하게 좀 책임을 져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안타까운 건 지금 법원이 이런 진상규명 작업이나 이런 데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거죠. 네, 일단 뭐 진상규명이 제일 우선일 때고 그리고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처벌하고 재발 방지 뭐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난달 17일 김관홍 잠수사가 세상을 떠난 지 이제 2주기 되는 날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슬퍼하던 또 박주민 의원의 모습이 저도 선한데 네. 의원님이 발의하셨던 법안 중에서 세월호 참사 때 구조에 참여했던 민간 잠수에 대한 피해 지원을 확대하는 이른바 김관홍법. 네. 어떤 내용입니까? 사실은 지금까지 이 존재해왔던 그 세월호 참사에 대한 피해 지원 특별법에서 민간 잠수사가 피해자로 포함이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좀 포함을 시키고 이 민간 잠수사 중에서는 어떤 분들이 많냐면 이 심해 잠수는 하루에 한 번 정도 짧게 해야 되는데 예. 굉장히 길게 여러 번 하셨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수색을 위해서. 그래서 이제 건강이 많이 훼손이 돼서 본연의 업무라고 할 수 있는 잠수 업무를 더 이상 못하게 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치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국가가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이에요. 뭐 트라우마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트라우마라든지 신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 지금 그 트라우마 센터가 건립이 돼 있지 않습니까? 트라우마 센터를 만들기 위한 용역을 지금 하고 있죠. 아직 건립이 안 됐고 어디에 설치되는 겁니까? 안산 쪽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게 안산에만 있어서 되겠느냐? 전국에 몇 군데 설치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지금 광주 쪽에도 트라우마 센터 건립이 얘기되고 있고요. 안산 쪽에도 또 트라우마 센터 건립이 얘기되고 있어서 조금 그런 수요는 어느 정도 충당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트라우마 센터는 뭐 이번 비단 세월호 사건으로 인한 트라우마 입으신 분 말고라도 다른 사건으로도 그 치료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국립 트라우마 센터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껏 무슨 외상 치료만 부상이라고 생각했을 텐데 이제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정신적 내상도 굉장히 큰 문제이기 때문에. 쌍용차 그 노동자분도 최근에 한 분 더 자살을 하셨잖아요. 예. 그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트라우마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예. 그런 식의 트라우마에 의한 피해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트라우마 센터가 좀 확충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 통과되리라고 봅니까 이 법안이? 이 법안이요. 사실 굉장히 어렵다고 봤다가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농해수위에서는 여야가 다 합의해서 통과를 시켰어요. 예. 법사위에 와 있는데 법사위 한두 의원이 잡는 바람에 지금 통과가 안 되고 있는데 하반기에 원 구성되면 좀 논의를 좀 해서 꼭 통과시켜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김관홍 잠수사 유족들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잘 지내시고요. 잘 지내시고 최근에 그 꽃집을 하시는데 예. 꽃집 관련된 크라우드 펀딩도 하고 계시니까 관심 있으시면 좀 찾아보셔서 참여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의원님 계속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네네. 예. 그리고 앞서서 표창원 의원하고도 전화 연결을 했었습니다만 특활비 문제. 네. 이거 의원님도 그 관심을 갖고 있었던 분야죠. 네. 오늘 노회찬 의원 발의할 때 저도 이제 참여를 했고요. 예. 제가 밖에서 이제 그 라디오 하시는 거 들으면서 좀 찾아봤더니 저희가 작년에 국가재정법 개정안이라는 법을 당론으로 발의한 적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이거는 꼭 국회만이 아니라 모든 부처의 회계 투명을 위한 법인데 특활비를 폐지하는 건 아니고요. 특활비에 대해서 사용하는 항목을 세분화시키고 쓰고 나면은 보고하도록 하는 거라서 투명성을 강조하는 법입니다. 이런 법이든 아니면 노회찬 의원님처럼 폐지하는 법이든 되면 되는데 폐지를 하더라도 아까 노회찬 의원, 표창원 의원이 얘기했듯이 꼭 필요해서 좀 썼던 곳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본 예산에 좀 편입이 돼서
명확하게 좀 공개되면서 쓸 수 있도록 해주면은 국회가 좀 역할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뭐 굳이 폐지를 안 하더라도 네. 이걸 어디 썼습니다라고 국민들한테 투명하게 알릴 수 있다면 네. 그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 이런 네. 생각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어디 썼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소위 말하는 눈먼 돈이라는 맞습니다. 이야기를 듣는데 네. 그게 아니라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이 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국정원에서 특활비를 쓴다 이해 가는 면이 있습니다. 네. 뭐 또 군 기밀사안일 수도 있고 네. 또 뭐 외국에 어떤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네. 정보를 뭐 살 수도 있고 네. 국회에서 왜 그게 좀 안 맞죠? 예. 예. 좀 안 맞고 실제로 사용되는 것도 그런 항목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뭐 여러 운영비나 이런 경비 쪽으로 쓰인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그걸 본 예산에 다 편입을 시켜서 공개하면 되겠죠. 예. 그 팟빵 앱으로 큰이파리 지역 넘버 2님 카드를 쓰면 어때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투명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 국민들이 화가 나는 거는 일반 다른 지원을 국회의원이 다 받으면서 이 돈은 따로 또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물론 뭐 모든 300명 국회의원이 다 받는 건 아니지만. 네. 예. 그 의원님도 받으셨습니까? 제 기억에는 받은 건 없는 것 같은데요. 뭐 모르겠습니다. 한번 또 검토를 해봐야 되겠죠. 예. 지금 어디죠 운영위원이 지금? 저요? 법사위입니까? 저는 법사위예요. 법사위 위원장이 제일 많이 받았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진짜요? 예. 그럼 왜 안 주셨지? 그러니까 법사위원장이 많이 받으면 그 법사위원들한테도 좀 나눠주고 그러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예. 당이 다르다고 안 나눠줬나? 모르겠어요. 네. 어쨌든 의원님은 받은 기억이 없다. 네. 이거는 어쨌든, 기명 투표라고 하니까 투표를 하게 되면 국회에서 개표를 진행을 하게 되면 반대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 여론의 눈치를 봐서. 아무래도 국회의원들이 대놓고 여기에 반대하기는 어렵겠죠. 예. 예. 근데 문제는 이거를 법률을 그 표결로 올리느냐 안 올리느냐 그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는 보통 간사간 협의를 하니까 아예 회의록에 남지도 않죠. 예. 안건에 포함 안 시키더라도. 예. 그런 것들 좀 막기 위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좀 더 관심 가져주시고 목소리 내주시면 좋죠. 예. 그 지금 이제 국회의장 이제 국회 원구성이 되면 국회의장도 바뀌고 네. 법사위원장 뭐 이렇게 다 바뀌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관례상 1당이 민주당이니까 국회의장. 네. 그럼 법사위원장은 또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으로 가는 건가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상반기 때 예. 자유한국당이 그 당시 여당이었거든요. 예. 여당이었는데 의장을 자기네들이 못했다는 이유로 법사위원장을 가져갔었어요. 근데 또 19대 때 보면 또 다른 원칙들을 적용했더라고요. 야당이 가져가는 것으로. 그러니까 이게 꼭 정해진 원칙은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때그때 관례대로 혹은 협상대로. 결국 하는 협상대로 거군요.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 어쨌든 여소야대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정부에서 혹은 대통령이 추구하려고 하는 개혁 입법이 거의 잘 통과가 안 돼요. 맞습니다. 특히 법사위원장이 야당을 지금까지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어떻게 뭐 야당이 정부 여당과 일부 야당이 개혁 입법 연대를 만들자 네. 이런 말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한번 여쭤봤는데 네. 꼭 정해진 건 아니군요. 예. 그래서 협상을 잘 하면 될 것 같고 현재는 저희가 법사위원장을 가져오겠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예. 그거는 협상을 해야겠네요. 어떻게 될지 계속 모르겠어요. 협상을 해야 돼요. 예. 예. 그리고 표창원 의원님께도 제가 마지막으로 여쭤봤는데 그 부엉이 모임. 네네. 박주민 의원도 그 모임 멤버입니까? 네, 저는 부엉이 모임 소속이에요. 소속이고. 네. 그 황희 의원이 SNS에 장문의 글을 올렸더라고요. 네네네. 이거 그냥 뭐 개파는 절대 아니고 밥 먹는 모임인데 밥 먹는 모임도 하지 말라면 하지 않겠다. 네, 밥 먹는 거 안 하는 거 쉽잖아요. 그 밥 먹는 모임은 그냥 모여서 식사 마시지 이 이름을 왜 정해서 오해받게 만드셨어요? 모르겠어요. 뭐 그래도 모임이니까 이름은 붙여야 되겠다라고 했던 것 같아요. 네. 또 전당대회 시기하고 맞물리다 보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전당대회 때 만들어진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전당대회 앞서가지고 이게 언론에서 보도가 되다 보니까는 그렇죠. 불필요한 오해가 이제 꽤 오래된 모임인데 전혀 사람들이 인지를 못할 정도로 아무것도 안 한 모임. 진짜 밥만 먹었던 모임인데 예. 갑자기 이게 언론에 보도되면서 마치 전당대회를 겨냥해서 만들어진 것처럼 하면서 그런데 저희들은 그런 오해 받느니 차라리 안 모이겠다라고 한 거죠. 그러면 해산입니까? 아니면은 전당대회 끝나고 뭐 다른 뭐 정책 연구 모임 뭐 이런 걸로 그런 건 이제 전당대회 끝나고 한번 모여서 얘기를 다시 한번 해보려고요. 얘기를 해보고. 예. 예. 알겠습니다. 이거 뭐 해체할 건지는 의원들끼리 뭐 단체 카톡방에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까?
어제 이제 뭐 황 의원님이 이런 식으로 페이스북에 한번 좀 올리겠다라고 해서 그냥 뭐 그렇게 하면 좋겠다. 예, 예. 난민 문제도 법안 발의하셨다고요? 난민 문제 법안 발의한 건 아니고요. 예. 출입국 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한 거예요. 어떤 일? 난민하고 상관없는 강제 퇴거 명령을 받으신 분들이 지금은 기간에 제한 없이 구금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강제 퇴거 명령이라는 건 나가라는 거거든요. 근데 예. 나가라는 명령을 받은 분들을 기간 제한 없이 또 우리나라에 붙잡아둔 약간 모순적이기도 하고 인권 침해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가급적이면 신속하게 퇴거 명령 받은 분들에 대한 행정 처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라라는 의미에서 기간 제한을 좀 두자. 또 인권 침해도 그게 덜 되는 거잖아요. 예. 예. 아니 지금 그 팟빵 앱으로 큰이파리 지용님께서 그런 말씀하셔서 난민 문제도 발의했는데 다음에 모셔서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런 느낌. 네. 예. 난민법하고 출입국관리법은 구분됩니다. 좀 다르고. 예. 예. 그리고 그래요. 난민 문제도 지금 뭐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으니까 다음에 오셔서 그 얘기 한번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